안녕하세요. 위덕대학교 항공호텔 서비스학과 교수 김순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글로벌 이문화인데요. 시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글로벌 이문화의 내용에서 벗어나서 실제 방송에 나온 각 나라의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저희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이문화 이해와 유사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좋은 교재를 선택해서 준비한다 해도 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업 준비를 위해 살아있는 이문화를 접하면서 준비 기간이 상당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글로벌 이문화의 이해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은 각 나라의 풍수지리 또는 미신, 파트 2는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문화, 파트 3는 실생활에서의 문화의 차이가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미신과 외국의 미신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문화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에 참고한 국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핀란드, 독일, 튀르키예, 이집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몽골도 일부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위 나라를 여행해 보신 적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국과 다른 어떤 문화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최근 우리나라의 파묘라는 영화가 큰 흥행을 했는데요. 이 영화로 인해 풍수지리에 관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묘자리를 설 때, 집을 구할 때, 가구를 놓을 때, 심지어 침대 위치도 전해 내려오는 풍수적 요소를 보는 편이죠. 어느 쪽으로 문이 나야 한다,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어야 한다, 또는 어느 쪽으로 문이 나면 안 된다,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된다 등 저도 어른들께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첫 내용으로 몇몇 나라의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독일은 풍수지리의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하나 우스갯소리로 독일 사람들은 맥주집 옆 또는 교회 옆에 묘지를 두는 걸 희망할 거라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당연히 죽기 전에 묘자리를 미리 봐두고 조상의 묘가 좋은 곳인지 아닌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경우 핑수지리는 신경 쓰지 않지만 위치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매장을 할 때 시신을 오른쪽으로 눕혀 얼굴의 방향이 메카 쪽으로 향하도록 눕힌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메카는 저 위치입니다. 메카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의 출생지로서 이슬람권에서는 성지로 추앙받는 곳이며 매년 많은 순례자들이 메카를 찾고 사우디아라비아 히자즈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집트는 파묘를 절대 하지 않는데 파묘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는 있다고 해요. 첫째, 공동묘지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와 둘째, 형사사건이 의심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파묘가 가능한지 하지 그 외 다른 이유에서는 절대 파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에서 본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 문화는 종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절차에 있어서나 지역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 장례 문화가 다소 특이하거나 신기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너무 다른 장례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머물다가 병원에서 상암하며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이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곳인데 병원이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기하고 심지어 괴이한 일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도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병원 대부분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시선에서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장례를 대행해주는 회사 덕분에
또는 장례식장이 병원과 가까이 있는 덕분에 상을 당한 가족이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나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대접 문화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장례식장 가면 많이 보는 또는 겪는 장면이죠. 시간을 내어 고인을 조문 온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와 술을 대접해주고 또 조문객은 금전적으로 고인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와 안타까움을 금전적으로 표현하는 문화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운영하는 상황은 이해가 안 되나 장례 절차에 있어서는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몇 나라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독일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대부분은 집에서 머물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장례도 집에서 치른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집에 모시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발인을 하고요. 사망 신고를 하는 절차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부의금 개념에 돈은 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돈은 어떤 경우라도 최악의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은 차갑고 조용하고 우울한 침묵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과 친한 사람들과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인들이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과 고인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음주하고 와글와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신문을 보고 부고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요즘은 SNS로 청첩장도 보내고 돌잔치 내용도 보내서 집안의 대소사를 알리지만 독일의 경우는 여전히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신문의 부고란에 사망 소식을 알리고 그것으로 부고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고란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경우 장례식과 관계없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나가다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고인이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 자체가 선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인을 관에 넣어 이동하는 동안 고인과 관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함께 길을 따라가 묘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참석하고 매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수록 고인에게 좋고, 즉,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에게도 좋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해요. 장례 후 해당 집 앞에 텐트를 치고 꾸란을 낭송하는 사람을 불러 낭송회를 여는데 그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애도 한마디씩 하고 낭송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식장에 오면 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묻거나 조문객이 알아서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것과는 많이 다르죠. 이집트는 식사 제공 없고 블랙커피만 제공하기 때문에 누군가 얼마나 오든지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태국의 삼륜 택시, 똑또이 같은 것에 확성기나 마이크를 달고 마을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부고 사실을 알린다고 합니다. 고인은 누구의 아들이며, 고인은 누구의 삼촌이며,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사촌이며, 누구의 가족이며, 고인이 누구인지 그를 알려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은 부의금과 축의금이 다 있는 반면 독일, 러시아, 이집트는 부의금은 전혀 없고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돈은 최악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부의금은 없으나 결혼할 때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장례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미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가게 같은 곳에 말린 북어를 천장 가까운 문 쪽에 걸어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개 없이 고사가 끝나고 고사 때 사용한 북어에 명주씨를 돌돌 감아 출입문 위에 걸어놓게 되는데 의미는 제복이 일시적으로 내리지 말고 실타래처럼 길게 내려주시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북어의 머리를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게 걸어둬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문 위에 거울을 두는데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키에서는 맛있는 걸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쳐다보면 일부 음식을 나눠줘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꿈에 그 사람이 뱀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니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도 혹시 트리키에 가셨을 때 음식 먹는 걸 누군가 쳐다본다면 꼭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찰싹 붙으라는 의미에서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하고 미역국은 먹지 않는 대신 중국의 경우는 씻지 않는 미신이 있다고 하니 그런 중국의 문화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다음은 러시아와 이집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점치는 것을 개인이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거울이나 카드를 이용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남은 자국을 보고도 점을 친다고 하니 깨끗하게 다 마셔야 좋은 건지 지저분하게 마시거나 좀 남겨야 좋은 건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점을 집에서 알아서 볼 수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다음은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특히 사우디에서는 미신이나 무당 행위는 불법이고 잡혀갈 정도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신을 믿거나 점 보는 것이 금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라를 믿어야지 왜 미신을 믿고 무당을 믿고 무당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이나 무당행위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여행하실 분이 계시다면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숫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4라는 숫자를 좀 꺼려하는 것처럼 외국도 꺼려하거나 반대로 선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8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집착한다고 하는데 전화번호, 차번호, 아파트 층수 등 팔자가 들어가는 숫자는 비싸거나 웃돈을 주고도 산다고 합니다. 보시는 차 번호판은 경매에 나와서 10억에 낙찰되었다고 하니 중국에서 숫자 8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면 캐나다, 미국 등 서양에서 경우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데 금요일이 13일이면 더욱 싫어하고요. 13명이 모이는 것조차 피한다고 해요. 그래서 12명이 모이거나 14명이 모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호하는 숫자가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캐나다의 미신을 알아볼 텐데 미신에 나오는 물건은 같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점이 흥미롭습니다. 캐나다와 러시아에서는 나이프, 포크, 스푼에 대한 미신이 있는데 물건은 같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다른 게 흥미롭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캐나다의 경우는 나이프가 떨어지면 남자가 생긴다 또는 남자가 나타난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포크가 떨어지면 여자가 생긴다, 여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스푼이 떨어지면 아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는 나이프가 떨어지면 식사 중인 사람들끼리 싸움이 생긴다고 하고요. 포크가 떨어지면 남자가 나타나거나 생기고 스푼이 떨어지면 여자가 생기고 나타난다고 해석하네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팔꿈치를 올려놓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위로 평가되니 이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2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한국만의 룰이라고 불리는 국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명 얼죽아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모두가 이탈리아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커피에 대한 비하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가 자기들의 음료이고 따뜻하게 먹는 걸로 만들었는데 얼음을 잔뜩 넣어서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는 동양권인 중국에서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 얼죽아는 한국이 만들어낸 특허 음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이 비엔나에 갔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니 Are you from Korea?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녁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장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커피숍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주문을 하러 간다거나 화장실에 가는 건 전혀 문제될 일도 아니고 분실에 대한 걱정도 없죠. 그런데 이런 장면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신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또는 소지품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면 바로 훔쳐가거나 분실되고 심지어 시켜놓은 커피나 빵도 방심하는 사이에 훔쳐갈 정도라고 해요. 유럽 여행 가시면 가이드나 지하철 안내 방송으로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주의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신용사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들을 보시면 저거 언제 먹는 건데 하고 이미 의미를 다 파악하시죠? 복날에 삼계탕을 먹고 장례식장에서는 육개장을 먹고 이사하는 날 짜장면, 시험 치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미역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념일들, 예를 들면 빼빼로데이, 삼겹살 데이 등을 말하는 건데 상술이긴 해도 이런 날 이런 이유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 이집트, 러시아, 트르키에는 시킨 음식이나 사온 음식을 나눠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눠 먹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의심을 할 정도인데요. 반면 핀란드는 가족들이라도 자기가 사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먹고 싶을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하다, 왜 그러냐?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반대로 핀란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눠 먹는 음식을 보고 왜 내 것을 나눠 먹어야 해? 너무하다.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혹시 핀란드 사람과 여럿이서 식사를 할 때 주문한 음식을 가운데 두세요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줄서기 이성 간의 교제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줄서기는 아래의 모습이고요. 일부 외국에서는 새치기 방지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을 서로 붙이고 있는 줄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줄서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새치기 방지를 위한 저런 줄서기는 저도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줄서기를 할 때 앞뒤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 줄서기를 코로나19 때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서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평소에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줄서기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줄서기 간격을 1.5 하라고 하자 지금 보시는 홍보물처럼 Why so close? 라고 항의를 하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오른쪽 사진이 평소 줄서기 모습인데 철저하게 타인을 방해하지 않고 개인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같이 지붕이 있는 곳에도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그 안에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눈도 피하는데 핀란드는 절대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스의 경우도 두 자리씩 되어 있으나 절대 한 명만 앉고요.
자리가 다 차거나 차 안이 꽉 찼을 때 남은 자리에 앉는데 그것조차도 서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객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괜히 핀란드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 주지 않게 이런 특성도 잘 알고 가면 좋겠죠? 다음은 몇몇 나라의 결혼과 교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트리키예와 이집트는 결혼과 교제에 대해 유사한 점이 많고요. 트리키예는 사귀면서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정해놓고 만나고 약혼 후 손 잡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집트는 결혼은 부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집트에서는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에서는 약혼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서는 연애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고 파혼은 헤어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경우는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어서 남자가 사는 집에 여자가 방문하거나 또는 여자가 사는 집에 남자가 방문하면 경비실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성지순례 중이라도 돌아와서 단속을 할 정도라고 하니 남녀 교제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지 않고 결혼에 있어서도 부모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결혼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거의 통보하는 수준이고 부모 참석 유무도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동거, 출산 하더라도 혼인신고나 결혼식 등 형식적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진행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나머지는 러시아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다소 유사하고 러시아와 핀란드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속할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